일본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세계 3위 경제대국이고 도요타와 소니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즐비하며 거리는 깨끗하고 치안은 완벽에 가깝죠. 그런데 이 나라가 30년 넘게 성장을 멈췄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매년 인구가 수십만 명씩 사라지고 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이 상황에서도 일본이 여전히 멀쩡하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무너질 것 같으면서 안 무너지고 성장할 것 같으면서 안 하는 이 기묘한 나라의 비밀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본의 기적 같은 성장은 사실 전쟁의 잿더미에서 시작됐는데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일본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도시 전체가 잿더미가 됐고 공장은 폭격으로 사라졌으며 국민들은 굶주리고 있었거든요. 당시 일본을 본 미국 장성들은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서려면 최소 100년은 걸릴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과 5년 뒤인 1950년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졌죠. 미국은 소련과의 냉전 때문에 아시아에 강력한 동맹이 필요했고 일본을 군수물자 생산기지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군수 주문은 말 그대로 일본 경제에 산소호흡기를 달아준 것과 같았는데 트럭, 군복, 철강, 기계부품 주문이 쏟아지면서 죽어있던 공장들이 24시간 풀가동으로 돌아가기 시작했거든요. 엄청난 양의 달러가 일본으로 흘러들어갔고 이 돈으로 일본은 최신 설비를 들여와서 공장을 현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군사적 보호 아래 일본은 국방비 걱정 없이 오직 경제 성장에만 집중할 수 있었는데 다른 나라들이 군비 경쟁에 돈을 쓸 때 일본은 그 돈을 전부 산업 발전에 투자한 거죠. 패전국이라는 핸디캡이 오히려 엄청난 이점으로 바뀐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일본은 본격적으로 수출 강국의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정부와 기업과 은행이 삼위일체로 뭉쳐서 전략 산업을 집중 육성했습니다. 자동차, 가전제품, 반도체까지 닥치는 대로 만들어서 세계로 내보냈고 당시 일본 노동자들의 임금은 미국의 절반도 안 됐지만 품질은 오히려 더 좋았거든요. 도요타는 낭비 제로를 추구하는 생산 방식을 개발했는데 이게 너무 효율적이어서 전 세계 제조업의 교과서가 됐습니다.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도요타 공장을 견학하러 올 정도였으니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죠. 소니는 워크맨으로 음악 듣는 방식 자체를 바꿔버렸고 닛산과 혼다는 연비 좋고 고장 안 나는 차로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왕국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에 이르면 일본은 미국 다음 가는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됐고 일본 기업들이 미국 부동산과 회사를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니가 컬럼비아 픽처스를 인수하고 미쓰비시가 록펠러 센터를 사들였을 때 미국인들은 충격에 빠졌거든요. 21세기는 일본의 시대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농담이 아니라 진지한 예측으로 받아들여지던 때였죠.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이건 심각한 문제였는데 일본산 제품이 미국 시장을 휩쓸면서 미국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디트로이트 자동차 공장 노동자들은 일본 차를 망치로 부수는 시위를 했고 정치인들은 일본 때리기에 열을 올렸죠. 무역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미국은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 1985년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일본, 서독, 프랑스, 영국 대표들을 불러 모아 역사적인 협정을 맺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고 엔화 가치를 올리는 것이었는데 표면적으로는 국제 공조였지만 실상은 미국이 일본의 팔을 비튼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이 플라자 합의의 결과는 충격적이었는데 협정 이후 엔화 가치가 2년 만에 거의 2배로 뛰었습니다. 1달러에 240엔 하던 환율이 120엔대까지 떨어진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일본 수출품 가격이 갑자기 2배가 된 셈이니 1만 달러짜리 일본 차가 하루아침에 2만 달러가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미국 입장에서는 계획대로 된 거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날벼락이었습니다. 수출이 막히자 일본 정부는 내수 경기를 살리겠다며 금리를 대폭 낮췄는데 바로 이 결정이 재앙의 씨앗이 됐습니다. 기준금리가 2.5%까지 떨어지면서 돈을 빌리는 비용이 거의 공짜 수준이 됐고 은행들은 대출 경쟁에 뛰어들었거든요. 담보만 있으면 거의 무조건 대출을 해줬고 심지어 담보 가치의 100% 이상을 빌려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싼 돈을 들고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하기 시작했는데 땅값이 오르니까 더 많은 사람이 뛰어들었고 더 많은 사람이 뛰어드니까 땅값이 더 올랐죠. 전형적인 거품의 시작이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 일본의 부동산 광풍은 상상을 초월했는데 도쿄 긴자거리의 땅 1제곱미터가 무려 150만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가격으로 계산하면 도쿄 황궁부지가 미국 캘리포니아 전체 부동산보다 비쌌고 일본 전체 땅값이 미국 전체 땅값의 4배에 달했거든요. 골프장 회원권 하나가 아파트 한 채 값이었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미쳐 돌아갔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4만 포인트 가까이 치솟았고 일본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전 세계의 45%를 차지했죠. 당시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땅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신앙 같은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거품을 더 크게 키웠습니다. 하지만 거품은 반드시 터지게 되어 있고 1990년 일본 중앙은행이 뒤늦게 위험을 감지하고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그 끝이 시작됐습니다. 금리가 오르자 대출 이자 부담이 커졌고 버티지 못한 투자자들이 하나둘 매물을 내놓기 시작했거든요. 매물이 쏟아지니 가격이 떨어졌고 가격이 떨어지니 더 많은 사람이 팔려고 했습니다. 주식시장은 1년 만에 반토막이 났고 부동산도 곧바로 뒤를 따랐는데 진짜 문제는 거품 붕괴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 일본 정부의 대응이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빠른 대응인데 일본 정부는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부실 대출을 떠안은 은행들을 빨리 정리하고 구조조정을 했어야 했는데 당시 일본의 정치와 금융은 깊이 유착되어 있었거든요. 대형 은행이 망하면 정치인들에게도 불똥이 튀는 구조여서 정부는 문제가 없는 척하면서 공공사업에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은행들은 회수 불가능한 대출을 장부에 그대로 올려놓은 채 좀비 기업들을 연명시켰죠. 곧준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반창고만 덮은 셈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의 10년을 끌다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됐는데 대형 증권사인 야마이치 증권이 파산하고 홋카이도 타쿠쇼쿠 은행이 문을 닫으면서 일본 전역에 패닉이 번졌습니다. 그제서야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은행 구조조정에 나섰지만 때는 이미 늦었죠. 거품 붕괴 직후 즉각 대응했다면 5년이면 끝났을 위기가 30년짜리 만성질환이 되어버린 겁니다. 경제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일본인들의 심리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거품 시대에 대출받아 집 사고 주식 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빈더미에 앉으면서 빚은 절대 지면 안 된다는 트라우마가 국민 전체에 각인됐거든요.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고 저축만 하기 시작했고 소비가 줄어드니 기업 매출이 떨어졌으며 기업 매출이 떨어지니 직원들 월급이 동결됐습니다. 월급이 안 오르니 사람들은 더더욱 돈을 안 썼고 이런 악순환이 끝없이 반복됐죠. 이런 상황에서 일본 경제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바로 디플레이션이었습니다. 보통 경제 문제라고 하면 물가가 너무 빨리 오르는 인플레이션을 떠올리는데 일본은 정반대로 물가가 계속 떨어지는 희귀한 케이스였거든요. 얼핏 들으면 좋은 것 같지만 물가가 떨어진다는 건 내일 더 싸지니까 오늘은 안 사도 돼 라는 심리를 만들어냅니다. 소비가 미뤄지니 기업은 재고를 떠안게 되고 재고를 처리하려고 더 가격을 내리면서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일본의 라면 가격이 30년 동안 거의 그대로인 건 물가 안정이 아니라 경제가 멈춰 있다는 증거입니다. 일본 중앙은행은 이걸 막으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했는데 먼저 금리를 제로까지 낮췄습니다. 금리가 0%라는 건 돈을 빌려도 이자를 안 내도 된다는 뜻인데 그래도 사람들이 돈을 안 빌렸거든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양적 완화라는 걸 시도했는데 중앙은행이 직접 국채와 주식을 사들여서 시장에 돈을 푸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2016년에는 마이너스 금리까지 도입했죠.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관료를 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인데 그래도 일본인들은 소비하지 않고 현금을 집에 쌓아뒀습니다. 한 번 꺾인 심리는 어떤 정책으로도 못 바꾼다는 걸 일본이 전 세계에 보여준 셈이죠. 경제 침체보다 어쩌면 더 심각한 건 인구 문제인데 숫자를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2025년 기준 일본의 중위 연령이 거의 50세에 육박하는데 이건 일본인 절반이 50세보다 나이가 많다는 뜻이거든요. 전 세계 평균이 31세인 걸 생각하면 얼마나 고령화가 심각한지 알 수 있죠. 일본 인구의 3분의 1이 65세 이상 노인이고 매년 태어나는 아이 수는 80명도 안 되는 반면 죽는 사람은 150만 명이 넘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매년 70만 명 이상씩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이 속도라면 2100년에는 일본 인구가 지금 1억 2천만에서 5천만 이하로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왜 이렇게 됐느냐 물으면 일본의 직장 문화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일본의 과로 문화는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데 과로사라는 단어가 영어 사전에 카로시로 등재될 정도거든요. 새벽까지 야근하고 상사보다 먼저 퇴근하면 눈총을 받고 휴가를 다 쓰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문화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서서 자는 직장인, 회식 후 길바닥에 쓰러져 자는 샐러리맨 사진을 본 적 있을 텐데 그게 과장이 아니라 일상이었던 거죠. 이런 환경에서 연애할 시간도 없고 결혼해도 아이 키울 여유가 없으니 출산율이 바닥을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은데 30년 월급은 그대로인데 세금과 사회보험료는 계속 올랐거든요. 고령 인구를 부양하려면 세금을 올려야 하고 세금이 오르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니 아이를 낳을 엄두가 안 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쿄 기준으로 집값은 여전히 부담스럽고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죠. 2023년 기준 일본 30대 남성의 미혼율이 50%를 넘겼고 여성도 40%에 육박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더 극단적인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는데 증발이라는 뜻의 조화치라는 게 있습니다. 빚이나 실패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가족에게 아무 말 없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는 건데 매년 10만 명 정도가 이렇게 증발한다고 추정되거든요. 더 놀라운 건 이걸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업체까지 있다는 겁니다. 야간 도주 업체라고 불리는 곳에서 하룻밤 사이에 짐을 싸서 다른 도시로 옮겨주고 새로운 신분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죠. 히키코모리 현상도 심각한데 방에서 몇 년씩 한 발짝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게으른 게 아니라 사회에 나가봤자 희망이 없다고 판단해서 아예 포기해버린 거죠. 그런데 이상한 건 이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여전히 잘 굴러간다는 겁니다. 신칸센은 평균 지연 시간이 1분도 안 되고 거리에는 쓰레기통도 없는데 쓰레기 하나 없으며 범죄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고 기대 수명은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정부 부채가 GDP의 260%에 달해서 수치만 보면 당장 파산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죠. 비밀은 이 부채의 구조에 있는데 일본 국채의 90% 이상을 일본 국민과 일본 기관이 들고 있습니다. 외국 투자자에게 빚진 게 아니니까 갑자기 돈 갚으라고 압박받을 일이 없고 자국 화폐인 엔화로 빌렸으니 최악의 경우 돈을 찍어서라도 갚을 수 있거든요. 게다가 일본은 해외에 엄청난 자산을 갖고 있는데 30년 넘게 세계 최대 순채권국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빚도 많지만 받을 돈은 더 많은 셈이죠. 일본 기업들도 국내가 안 되면 해외에서 번다는 전략으로 살아남았는데 도요타는 전기차 시대가 와도 여전히 세계 1위 자동차 회사 자리를 지키고 있거든요. 일본 내수 시장에서 파는 차보다 해외에서 파는 차가 훨씬 많고 이익도 대부분 해외에서 나옵니다. 소니는 플레이스테이션과 영화, 음악 사업으로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공룡이 됐고 유니클로는 일본보다 해외 매출이 더 크죠. 국내 경제가 정체되어도 해외에서 벌어오는 돈이 있으니 버틸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일본이 이미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인프라를 다 깔아놨다는 거죠. 고속도로, 철도, 공항, 상하수도 시스템이 그때 이미 완성됐기 때문에 지금은 새로 지을 필요 없이 유지보수만 하면 됩니다. 정치도 안정적인데 쿠데타나 정부 셧다운 같은 극단적인 혼란이 없으니 사회 시스템이 꾸준히 돌아가죠. 어떤 경제학자들은 일본을 탈성장 사회의 선구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무한한 성장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가진 걸 유지하면서 사는 방식이라는 거죠. GDP는 안 늘어도 1인당 삶의 질은 여전히 높고 사회는 안정적이며 폭동이나 극단적인 정치 갈등도 없습니다. 물론 이게 이상적인 상태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젊은 세대에게 기회가 없고 지방 도시들은 텅텅 비어가고 있거든요. 잃어버린 30년을 살아온 세대는 한 번도 경제 호황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미래에 대한 희망보다는 현상 유지에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결국 일본은 멈춰 있지만 무너지지는 않은 나라입니다. 30년간 성장이 없어도 사회가 돌아가고 인구가 줄어도 질서가 유지되며 부채가 쌓여도 파산하지 않는 독특한 케이스죠. 재미있는 건 전 세계가 고령화와 저성장이라는 같은 문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중국, 유럽 모두 일본이 겪은 것과 비슷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거든요. 어쩌면 일본은 미래를 먼저 살고 있는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일본이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지켜보는 건 단순한 구경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미리 엿보는 일이 될 수도 있겠죠.